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 부의 지혜를 드리는 여러분의 경제 멘토 김프로입니다. 혹시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태어난 환경이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이 서글픈 현실. 이게 비단 21세기 대한민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려 1000년 동안 땅 하나로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했던 거대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봉건제도입니다. 왕, 귀족, 농민에게 땅이 분배되는 방식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고만 해두죠. 오늘 2000년짜리 거대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쳐서 보이지 않는 현대사회의 계급 사다리를 뚫고 올라갈 경제적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식에 대한 투자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부의 축복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을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경제제도는 단연 봉건제도였습니다. 1000년이 넘게 지속된 시스템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000년이나 유지됐으면 뭔가 엄청 성공적인 시스템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들고 온 이유고요. 대체 봉건제도가 뭐길래?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먼 옛날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위대했던 로마 제국의 황혼기, 법과 질서는 무너지고 제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휩싸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고 생존 게임이 시작된 것과 같죠. 이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는 안정을 되찾기 위해 아주 논란이 많은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사람들을 그들이 사는 땅에 묶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그런 건 없어 라고 선언한 셈이죠. 왜냐? 그래야 통치하기 쉽고 세금 걷기 편하고 사람들이 혼란을 피해 도망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이 정책 하나로 땅을 가진 자, 즉 지주들의 힘은 하늘을 찌르듯이 강해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존재할 때는 그나마 국가가 이들의 힘을 견제했지만 로마가 와르르 무너지자 이들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주들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죠. 자기 땅에 사는 소작농, 우리가 농노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제약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각각의 영지, 즉 봉토는 영주가 곧법인 독립적인 왕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로마와 게르만족의 군인들도 자신만의 영지를 차지하기 위해 날뛰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크고 강력한 지주들은 전쟁과 정략 결혼을 통해 더 많은 땅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대영주들은 자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땅을 하사합니다. 마치 대기업 회장님이 계열사 사장 자리를 주는 것처럼요. 이 땅을 받은 부하들, 즉 봉신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먹고 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주군에게 군사적 봉사와 토지세의 일부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부하들은 또다시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에게 자기가 받은 땅의 일부를 떼어줍니다. 그럼 그 부하들은 또 그 밑에 부하들에게 마치 다단계 피라미드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중세 봉건제도의 계층 구조가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는 왕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땅의 주인이죠.
그 바로 아래에는 왕의 이름으로 영지를 다스리는 대귀족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주군의 영지를 관리하는 하급 귀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거대한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는 자신들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대 대기업의 회장 임원 중간 관리자 사원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이 봉건제도라는 용어를 세계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유사한 시스템에도 적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유럽식 봉건제도를 이해하려면 무엇이 봉건제도가 아닌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제국시대, 중세 일본, 무굴 인도, 심지어 고대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유사점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유럽 밖에서는 영주권이 세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럽의 봉건제도에서는 귀족의 권리가 항상 장남에게 상속되었고 아들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넘어가는 것이 불문율이었죠. 이게 바로 금수저가 대대손손 이어지는 구조의 원형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스템에서는 상속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항상 중앙 권력, 즉 황제나 왕에게 있었습니다. 둘째, 농민들이 땅에 완전히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달리 이들 시스템에서는 농민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죠. 셋째, 다른 지역의 시스템은 훨씬 더 중앙집권적이었습니다. 법과 행정에 있어 통일성이 높았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봉건법이 영지마다 달랐고 심지어 같은 영지 내에서도 도시와 마을 사이에 법이 다를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내 나와바리에선 내 법이 최고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유럽의 봉건제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은 덜 억압적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폭군 같은 귀족들이 농민을 착취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 물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쉽습니다. 일본에서 천황과 쇼군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고 하층 계급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주군에 대한 충성은 무조건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봉건시대 유럽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상류층에 대항하여 정기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봉건제도라는 시스템 자체가 본질적으로 모든 계층에 걸쳐 타협을 필요로 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도 완전한 지배력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애초에 봉건제도 같은 분산형 사회경제 시스템이 필요하지도 않았겠죠. 왕, 왕자, 교회, 귀족, 강력한 상인, 심지어 농민들까지 서로의 힘을 견제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시기에는 반란과 노동파업도 관찰되었습니다. 봉건제도는 기본적으로 땅을 대가로 군사적 봉사를 기대하는 계약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왕이 군대 소집을 요구했을 때 많은 귀족들이 대놓고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1215년 영국에서 존 왕에게 남작들이 반란을 일으켜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게 만든 사건이 대표적이죠. 즉, 귀족에 대한 충성은 귀족이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유효했습니다. 반면 중국 시스템과 유사했던 일본에서는 주군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이 미덕이었고 귀족이 어떤 행동을 하든 이 충성은 변함없이 요구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차이점이 유럽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가 그토록 강하게 발전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나도 너한테 충성한다는 계약적 사고방식이 싹튼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봉건제도가 현대 금융의 발전을 위한 길을 닦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봉건제도가 어떻게 분산된 형태의 통치를 낳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를 더 개인주의적으로 만들었죠.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는 특히 도시에서 더 많은 실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더 많은 자율성을 가졌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금융기법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시장에 정기적으로 개입했던 다른 지역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득권층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도록 현상 유지를 위한 법률이 통과되곤 했죠. 하지만 유럽에서도 지배계급이 똑같은 시도를 했지만 봉건제도라는 시스템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고금리 이자에 대한 규제를 봅시다. 중세 교회와 지역 군주들은 이것을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금지령을 그냥 무시해버렸죠. 대부분의 다른 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금지령이 엄격하게 시행되었겠지만 유럽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우회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봉건제도 하에서는 군주가 반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할 수 없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백성들을 쥐어짜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발전이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가 공공부채, 즉 국채의 발전입니다. 이 개념은 유럽 외 다른 곳에서는 거의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군주들이 세금을 충분히 걷지 못하게 되자 그 대안으로 등장한 신흥은행가 계층에게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왕이 돈이 급한데 세금을 더 거둘 순 없으니 요즘 말로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뚫은 셈이죠. 그 대가로 걷어들인 세입과 개인 재산을 담보로 빚을 갚았습니다. 이 관행은 실제로 은행 가문들이 수년에 걸쳐 엄청난 명성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럽의 봉건제도는 매우 독특한 역사적 상황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주군과 봉신의 관계라는 시스템 자체는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유럽처럼 복잡하고 다면적으로 성장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럽 봉건제도의 독특한 성격이 새로운 실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물론 봉건제도에도 긍정적인 면은 있었습니다. 군주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았죠.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결코 좋은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계급 간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촉매제였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사회의 하층 계급에 속해 있다면 그 계급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그 삶은 비참했을 겁니다. 봉건제도는 복잡한 주제이며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스템의 많은 속성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현대의 계급 구조, 이계 질서,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회사 상사가 봉건 영주는 아니겠지만 그 권력 구조는 글쎄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요? 과거의 유령은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땅과 권력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아마 다음 영상도 흥미로우실 겁니다. 제가 중세시대의 재산 소유권에 대해 만든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